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어김없이 모셨습니다. 서가번,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떡국 드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떡국 못 먹었네요. 집에서 안 해줘요? 예. 떡국 우리 설 때 먹어요. 네? 설 때 먹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시니까. 뭐 새해 좋은 일 없으셨어요? 좋죠. 그리고 저는 뭐 설떡 두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두 그릇 드셨어요? 예, 예. 아. 제가 떡국을 좋아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모임에서 모 씨가 그 이야기 했다면서요. 떡국은 몸에 해롭다. 왜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더 먹으니까. 그런데 뭐 그것도 좋은데 어쨌든 올해는 뭐 나름대로 다 목표가 있겠지만 네. 워낙 뜨거운 정치해이기 때문에 그 떡국도 굉장히 의미를 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무술년 정치권을 달굴 최대 화두 네. 개헌을 뽑으셨습니까? 네. 아, 왜 개헌을 뽑으셨습니까? 개헌이 되건 안 되건 개헌이 화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연말 연초에 이 개헌특위가 이제 시한이 다 됐었고요. 그리고 간신히 지금 여야가 합의한 끝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네. 합쳐서 6개월 정도 연장해 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의 바람대로 이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국당이 굉장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야당과 또 간격을 좁혀야 될 그런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지방선거 때 그 여당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쟁점되는 게 그 권력구조 문제하고 권력구조 문제도 다 시기 동상이몽이죠. 문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 언제 이거를 또 그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6개월 사이에 과연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물론 또 자리 잡고 있고 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뭐 남북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선거구제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그렇죠. 예. 저 지난번 말씀드렸더니 뭐 그건 또 개헌 문제와는 별개다. 뭐 또 세 분이 다 이렇게 그러세요?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또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정개특위가 지금 합쳐졌기 때문에 또 국민의당이 원하는 대로 또 일정 부분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또 네. 정개특위 내용을 걸어서 또 어떻게 이게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어렵네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러나 저 중요한 화두죠. 예, 서가번 의원께서는 지방선거를 올해 화두로 잡으셨어요? 예, 뭐 또 개헌도 있고 지방선거도 지방선거는 뭐 다른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예. 어쨌든 그래도 지방을 책임질 또 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전국 단위의 큰 이 선거고 특히나 네. 이제 이 촛불혁명 이후에 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그리고 딱 1년 지난 시점에서 치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분권화 시대에 지방 그 행정을 책임질 지방 정부를 책임질 지도자들 뽑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 지금 개헌 문제도 잠깐만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방선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선거 민주당이 압승합니까? 뭐 압승한다고 뭐 얘기하겠습니까만은 현재적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여론조사나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아무래도 지난 선거 때보다는 그래도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고 국민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은 뭐 70% 넘는 지지를 보내주고 예. 민주당도 사실상 뭐 지금 이번 조사 보니까 48% 나왔더라고요. 아마 민주당이 최근 한 10년에 이런 고공 행진을 글쎄 보인 예는 없었거든요. 경남지사, 경북지사, 부산시장인데 근데 문제는 거의 셋 중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현재 그 조사에 의하면 부산시장은 뭐 속된 말로 누가 나와도 현재 서병수 시장을 비롯해서 그래요?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고 경남지사도 뭐 불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선거는 또 치러봐야 하는 그렇겠죠. 것이고 예. 또 심의를 다해서 각 당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지금 이제 국민당하고 바른당이 통합 논의를 뭐 이렇게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당 체제로 치를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통합해도 3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4당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것인지 물론 뭐 정의당도 있고 기타 민중당도 있고 합니다마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민주당 입장에 하면은 봤을 때는 3당 체제가 나요? 4당 체제가 나요? 선거 치를 때? 별 특별한 차이가 차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진성호께서 반박하실 얘기가 있겠지만 이따 하시고요. 그 이번 하두를 북한 문제를 뽑으셨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두 분 다 개헌하고 이 지방선거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을 내는데 예. 아시다시피 1월 1일 되자마자 이제는 거의 뭐 보수야. 내공이 이제 누군가는 하셨을 거예요. 두 분 다 뻔한 거 아닙니까? 뭐 개헌하고 이러는데 그래요? 근데 개헌은 제가 볼 때는 올해도 뜨겁겠지만 내년까지도 계속 갈 것 같고 네. 지방선거는 서가번 의원 말씀처럼 내일 선거한다면 정말 민주당이 상상 외에 좋은 선거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6개월 뒤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근데 북한을 제가 왜 뽑았냐면 일단 1월 1일 날 김정은의 신년사 때문에 어쨌든 뭐 온 미디어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평창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이 신년사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지만 그걸 끝났더라도 아마 계속해서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도 모르고 일단 김정은의 예언대로라면 올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성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 일본까지 해서 아마 1년 내내 저는 정치권의 북한이라는 화두는 계속 중요하게 김정은 변수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어떤 도발을 할지에 따라 다른 건데 이번 평창올림픽 이 만나자는 제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는 좀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반드시 북한 변수가 여당 야당에 뭐 장단점 준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요. 예. 국익 차원에서 예.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일들이 올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네. 이런 예언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진성께서 얘기하신 분은 이제 저희가 논의 주제로 또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저희들도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또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수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무엇보다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 반대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운전대를 단단히 잡아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남남 갈등을 초래하고 한미 갈등을 노리는 그런 신년사입니다. 정부가 반영을 하는 것은 국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북핵 문제가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평창으로 물꼬튼 남북대화, 해빙 모드 속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남북 관계가 하여튼 지금 좀 전에 심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아주 뭐 이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까지도 상당히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지만 네.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는 조금 다릅니다. 첫째, 복장이 달랐습니다. 네. 과거에 김정은은 인민복 같은 것을 입고 와서 어쨌든 간에 나와서 했는데 올해는 자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하게 되면 조금 코미디화, 희화화돼서 뭐 어제 술 먹었냐, 뭐 안색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게 나왔던 김정은의 폭탄 막말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는 그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상당히 내용을 가지고 언론들이 많이 다뤘습니다. 그게 바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예, 굉장히. 그리고 과거에 김정일 같이 은둔형 지도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김정은은 좀 다른 신세대 지도자의 면모로 구체적으로 평창과 관련해서 만날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쪽이 오히려 좀 당황했고 미국 쪽도 제가 볼 때 좀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한미 정상이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리고 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 올림픽 기간과 군사훈련은
같이 할 수가 없다. 미루겠다. 트럼프도 뭐 문재인 대통령 100%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같고, 다만 문제는 미국의 백악관 반응에도 나왔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점점 더 압박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일시적으로 연장은 됐으나 본질적인 북한의 북핵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잠복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이번에 그 남북 간에 일단 대화를 했다는 것.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만나자는 것을 김정은이가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니까 고위급 회담을 9일날 한다고 오늘 이제 그쪽과 연락이 그래요. 됐는데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저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는 저는 상당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김정은 긍정적으로 의원 봅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했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잠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창 올림픽에 한해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그 본질적인 갈등이 연장된 거지 본질인 북핵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의 본질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과 대한민국, 미국, 일본, 뭐 러시아, 중국 간의 이 관계는 평창 올림픽 끝난 뒤에 다시 물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 이 그 신년 초에 정말 속도감 있게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만에 네. 이 그 남과 북이 대화 채널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월 2일 신년사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이제 네.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고 또 오늘 바로 그 북에서 이 화답을 보내줘서 9일날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까 신년사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그 남북 간의 대화에 응하는 북한의 자세도 과거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사실 이 고위급 회담 고위급 회담을 우리가 제안하고 그러면 북한에서도 어쨌든 그걸 응해 줄 거는 뭐 기정 사실인데 그간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많은 또 조건들이 달라붙고 또 주도권 잡기 위해서 뭐 언제 이걸 답을 줄 것이냐. 그러면 예. 문재인 대통령의 최소한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할 거라 이렇게 다들 뭐 이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바로 그런데 말이죠. 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궁금한 거는 국민들이 평창 올림픽만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까지도 얘기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물론 통일부 장관이 나갑니다만.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서 평창 올림픽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회담이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 남북 대화가 재개됐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어떻게 네. 할 것인지에 대한 긴밀한 대화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또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의제가 또 추가될 수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이제 당장에 교류협력 강화, 그 다음에 이산 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낮은 단계에서 지난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몇 가지 것들 7가지 정도인가요? 제안을 했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네. 이리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진행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또 우리도 기대하고 있고요. 예. 그럼 서 의원 말씀은 이번에 이런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런 우리한테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로서는 기회와 도전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년 만에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미사일 북핵 발사부터 시작해서 그간에 온 세상을 경악해 했고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평창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지금 대화 물꼬가 열렸고 우리로서는 단기적으로 기회라고 하면은 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고 두 번째로 이걸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의 물꼬가 열렸다. 남북 간의 이 대화의 진전도 진전이지만은 북한과 지금 또 미국이 꽉 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남한이 우리 쪽이 우리가
북미 간의 대화도 매개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네. 미사일 핵미사일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진전된 이 알겠습니다. 걸음을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네. 위기라고 하면은 늘상 해왔던 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보상을 또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추가 도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기회는 기회대로 또 도전은 도전대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것 같다. 김주정 이런 의원님 생각이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난 연말에 저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최악의 독재자이긴 하지만 젊기 때문에 또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해서 남북관계가 또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관계복원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고도 하지만 남북관계도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신년 그 정초부터 굉장히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북한의 이 모습을 저희가 돌이켜봤을 때 앞에서 평화 얘기하고 뒤에서 도발했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그 북한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물꼬를 터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통미도 중요하지. 과거 통미 복남 때문에 우리가 코리아 패싱 운운하면서 굉장히 저희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통미도 하고 통남도 하고 이런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의제 얘기도 하시고 형식 내용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첫술을 배부를 수 없다는 거고요. 일단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어떤 이 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렇게 물꼬가 튀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고위급 당국 회담도 2015년 12월 이래로 지금 25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 굉장히 오랜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만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첫술을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는 그리고 앞으로 이 향후 또 두 번, 세 번 만남을 자주 갖도록 하는 그런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지 너무 큰 기대를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생각하고요. 평창 올림픽을 우리가 참여하니까 이런 걸 좀 내놔. 기존에 그런 거 북한의 그러니까 반응으로 봤을 때 그런 건 그러니까 서가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산가족 찾기 같은 건 사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하고 싶은 의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는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북한이 자, 평창올림픽에 우리가 참가할 테니까 다른 경제적 보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거를 갖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하는 예상이 나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는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면 안 돼요? 예를 지금은 들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그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재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최문순 지사도 그렇고 이제 무슨 배를 보내서 북한 선수단을 갖다가 모셔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지금 유엔이 굉장히 강한 북한 제재를 갖다가 했는데 네. 정부 돈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국제적인 약속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기는 거라는 지금 개성공단하고 분석이 나오는 거 있고요. 또한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이번에 유엔 제재에 따르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백악관과 이제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100%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 백악관 쪽은 첫 문장이 뭐냐면 자, 북한이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재와 압박은 더 계속한다. 그러니까 그걸 첫 번째 내오고 그 다음에 올림픽과 군사훈련은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루자 이런 말이 나온 걸 보면 북한은 아마도 지금 유엔이 지금 굉장히 칼을 빼들었는데 지금 순간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이건 힘들 거로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한 장,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 북한 핵의 당사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인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깨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노인회의인가 가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국방력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 보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양날의 칼을 쓰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어쨌든 최근에 하는 행보를 보면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그 안보 관련 실무자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뒤있는 평창 올림픽은 하여튼 참석한 거 같고 어쨌든 아까 그다음 그동안에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걸로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온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아까 제가 그건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네. 이 우리에게 도전과 그러니까 기회와 도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대화와 또 평창 올림픽 참가를 기화로 해서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봐야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예를 드신 이 개성공단의 문제라는 거는 지금 그거는 유엔에서 제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 유엔의 제재를 우리가 지금 그 어길 수는 없는 상황이죠.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김정은 의원님 말씀대로 첫 술에 배부를 게 아니고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평화의 제재원으로 잘 꾸려 나가고 또 재개 그 남북 그 대화 재개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해서 이제 적시자 개최하고 민간단체 교류 협력 하고 또 우선 그 다음 단계로 이 그 양국 간에 남북 간에 이 군사 당국 회담까지도 이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달에 제안했던 그 사항 중에 하나 또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와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비핵화의 그 진전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까지 북미 간의 대화도 연결할 수 있는 이른바 문재인 운전자로라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전들을 이번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예. 지혜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여에 대한 뭘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뭐 개성공단이나 그 이후에 금강산은 이제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차츰 민간단체라든가 이산가족 성공까지 갈 수 있다. 더 한 발 나가면은 군사회담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거.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뭐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핵 문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운전자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물꼬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터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론에 대해서 운전대에도 못 앉았다고.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운전석에 앉고 싶어도 앉지도 못하는. 이제는 앉았다. 그렇죠. 제대로 뭐 남포운전 누가 얘기하길래 네. 운전석에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그것을 비판하고 우려한다 이랬는데 지금 스스로 앉으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김정은이 앉혀준 거예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로 물꼬를 텄고 우리가 거기에 화답을 했고 5일간 숨가쁘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젯밤 전격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화 통화 거기에 대해서도 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해 주겠다고 한 것, 100%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해 주겠다고 한 것, 그리고 여태 뭐 오는지 안 오는지 제대로 몰랐던 가족을 포함한 이 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해 주겠다고 한 것,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 오늘 또 북한에서 이제 응답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신년에 굉장히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운이 좋은 편이다.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 때 보여준 그 미국이나 그 일본 특히 미국의 뭐 반응들은 좀 시니컬했었거든요. 처음에 초반에. 그렇죠. 틸러슨의 발언도 그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나 이제 어제 이 그 양 정상 간의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100%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전적 100% 지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끌어내면서 이제 오늘 그 북미 그 남북 그 고위 회담까지 답을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NSC와 그 미국의 외교안보 관계 라인과 긴밀한 접촉이 많은 접촉이 있었고 또 서로 이 정상 간의 통화를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시니컬하게 바라보던 이 그 백악관과 미국 국무성 쪽을 잘 설득해냈고
또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요. 정말 이 그 군사 작전을 중지하면은 저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면은 예, 그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평화의 제전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 설득을 잘 해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요지를 야당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조금씩 통하고 있다. 그거 얘기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이 서로 양국 간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서로가 같이 이거 이런 인내를 부분의 가지고 해결을 조금씩 진전돼 가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부의 그렇죠. 수반이 이런 부분들을 물꼬를 트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패싱과는 저는 다른 개념이다. 그 대한민국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좋게 평가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평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 김정은이 그 이야기를 꺼낸 데 대해서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까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한미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 분석은 이미 나왔고요. 두 번째는 네. 뭐냐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유엔의 경제 제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들어간 지가.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그쪽도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미국 CIA 보고서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만 있으면 북한이 이제 새로운 ICBM 거의 완성형을 갖다가 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는 거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백악관이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실수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우리는 굉장히 그 쉽게 하면 1인당 GDP가 낮고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지만 네.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미국이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을 갖다 그냥 돈을 떼먹었습니다. 우리 이거 평화적으로 할게 하고 지원받아가지고 원자력 같은 거 개발하고 난 뒤에 탈퇴해버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은 굉장히 의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도 지금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이번에 그 과정도 보면 북한 위주입니다. 이니셔티브를 그쪽이 주고 있고 네. 우리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그쪽이 전화를 하면 우리는 반갑습니다. 되는 거 그래요? 보면 지금 북한이 어떤 지금 작전을 가지고 지금 뭐 살라미 전술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알겠어요. 어떤 작전을 이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도 있다.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정인 그래서- 특보는 문정인 잠깐만요. 문정은이죠? 문정인. 죄송합니다.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잠깐. 그 특보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을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며칠 사이에 사람이 뭐 그렇게 또 달라지거나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하기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는 않았고요. 뭐라고 평을 했는지 합리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좀 비판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레토릭 김정은 하나를 가지고 할 게 물어봤는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누구 낙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이 불장난질을 하고 있는 이 북을 상대로 해서 지금 자기들은 이미 핵미사일을 완성했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보유국이다. 그렇다 그거를 지금 말릴 수 있는 현실적 방법들이라는 게 대화 말고 어디가 있겠? 일단은 첫 출발점이 말을 열어야. 니 왜 그러니? 좀 가만히 있어라. 까불지 마라. 뭐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장 이 무대는 우리 한반도 아닙니까? 네. 가장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렇죠. 또 직접적 피해 당사자도 우리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대화의 먹골을 터서 견인해낼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 통미봉남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네. 미국과 다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를 이뤄낼 수만 있다면은 어떠한 노력도 이 마다않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물꼬가 트였기 네. 때문에 단계적인 노력은 뭐 응당해야 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면한 당면한 문제는 2월 며칠이죠? 2월 9일부터인가요? 지금 올림픽이 2월 9일부터죠? 네, 2월 9일. 25일까지죠. 단일 팀을 구성할 건가? 동시 입장을 할 건가? 그리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뭐 단일 응원팀이라도 구성할 건가? 모란봉 악단은 올 수 있는가? 지금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한국 사람만 가장 편안해 보이고 세계는 지금 전쟁을 우려한다 이랬잖아요. 지금 네. 작년 연말 뭐 연초 즈음에서 괜찮냐 이런 얘기들 우리한테 오히려 역으로 묻는 우리는 네.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평온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올림픽이 과연 모든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잘 해내야 될 중요한 우리 이번 올해의 숙제인데 네.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그 물꼬를 터서 정말 평화로운 올림픽을 잘 치러낼 수 있는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계기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9일 날 다음 주에 만나서 차근차근 조금 하나씩 풀어나가면 저는 예상치도 못했고 불과 며칠 전까지도 생각지 못했던 남북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정말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일단 뭐 해봅니다. 김정은님 말씀대로 평창올림픽에서 그러면 어떻게 올 건지, 진짜 입장식은 어떻게 할 건지, 응원단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부터 저는 그게 하나하나 시작을 진행을 회담 해 나가야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만약에 예, 북한 그래요. 당국이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창올림픽 말고 다른 이제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면 저는 어렵지 않은 게 이미 과거에 아시안 게임 2차례 그다음에 뭐 유대회 해가지고 북한 팀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많습니다. 서너 번 네.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힘들지 않고 또 이제 문제는 이게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북한 선수가 하계올림픽에는 참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은 솔직히 실력이 좀 안 됩니다 북한이. 그리고 저는 참가한다면 무슨 종목을 참가할지도 좀 궁금한데 번외 경기라도 저는 한 명이라도 참가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저는 올림픽이 아무리 저는 보수 쪽 정치를 하지만 그래요. 올림픽이 네.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세계가 단합한다는 건데 평창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남과 북이나 미국과 뭐 중국이 네. 이렇게 화해한다는 건 저는 뭐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네. 이거 한번 한다는 건 저는 그냥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도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예, 하여튼 근데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일단 이 골치 아픈 김정은이가 제안을 했으니까 전쟁의 위협은 조금이라도 좀 삭감되는 거 아니냐. 올림픽을 잘 칠 수 있겠구나. 하여튼, 얼마나 그런 안 생각은 좋아하겠습니까?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고 찬성하는 것 같아요. 경계를 늦추지는 않지만 조금은 안심하게 됐죠. 예. 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진짜 고리를 매듭을 잘 풀어 나가고요. 또 이건 여야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받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좀 하여튼 좀 진전된 결과가 뭐 금방은 안 나오겠지만 진전된 결과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나오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다 말씀하셨죠, 뭐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마련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좀 먼저 보여주시죠. 극단의 어떤 대립 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통합의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또 대한민국 정치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보, 경제 정책 등을 함께하면서 통합의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미래 개혁 세력이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정계 개편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영향을 국내 정치에 미칠 것이냐, 뭐 4당 체제로 재편되냐, 3당 체제로 재편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실 얘기가 많으면서 또 하질 못할 분이 아마 김정은 같은데 좀 처음에 물꼬를 진성호 의원께서 좀 터주시죠. 예. 예, 일단 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일단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게 이상과 현실 간에 지금 굉장히 괴리가 크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이 반대파는 이 3분의 1이 안 되면 뭐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전당대회도 뭐 이상돈 의장이 뭐 하기 싫다 그러면 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통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국민의당의 기반인 호남에 상당히 많은 중진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네. 또 만약에 국민의당에 상당히 많은 당원이나
현역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당은 오히려 통합하지 못하자. 예를 들어서 기사 제목이 이런 게 저는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의원 수가 39명이고 바른정당이 11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러스를 하게 되면 네. 36이 되지 않느냐 이런 뭐 기사가 나는 걸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도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고 또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은 따로 당을 하나 만들고 그러면 오히려 축소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네. 어쨌든 저는 명분은 양쪽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과 안철수라는 젊은 정치인 리더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둘이 합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방선거에서 큰 효과를 내기는 저는 어렵겠지만 그다음 총선에서는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반적인 걸 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그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당대를 2월 안에 한다 돼 있나요? 설 전에 그죠? 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당원 전당원 투표한 거. 투표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재신임을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총 투표율이 23%가 투표를 했어요. 예. 당원 26만 중에 한 6만여 명 그 참석을 많이 한 했고 거죠? 많이 안 한 거예요? 그거 갖고도 소란설레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통합파는 뭐 제대로 많이 해서 뜻을 얻었다, 시심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건 재신임 투표이기 때문에 오세훈 투표와 비슷한 3분의 1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턱없이 모자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또 양쪽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통합파 쪽에서는 1월 말까지 바른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각각 전당대회를 하고 각각하고 예, 각각하고 2월 뭐 그 협상의 그 대표격인 이현주 의원이 뭐 인터뷰한 걸 보니까 2월 15일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신설 합당 방식으로 이 통합을 마친다. 양쪽이 그러니까 하나의 당으로 그렇죠. 그런 전당대 그렇죠. 전당대회가 그런 전당대회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을 뭐 두 당을 그냥 그 산술적으로 합하는 그런 통합이 아니고 제3세력도 제3의 당을 신설을 하나 해서 그리고 이제 합당해서 제3세력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그 합당을 신설합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에 그 안철수 대표하고 누구죠? 김한길. 그때 그 모델인가요 이게? 아니면 전에 새천년민주당 모델인가요 이게? 새천년민주당 모델 쪽이 가까울 수 그래요? 있을 것 하여튼간에, 같은데요. 하여튼간에, 네, 예. 중요한 거는 이 통합파 쪽에서는 그렇게 그 지금 로드맵을 짜고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반통합파 쪽에서는 지금 개혁신당을 갖춘 개혁신당을 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분당은 이미 그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 못했는데 네. 분당은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보도된 것들을 보면은 지금 통합 반대 쪽에서도 이미 이제 창당 준비 기획단도 만들어졌고, 예. 조배수 의원이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기획단장은 지금 뭐 김경준 의원이 맡는다고 하고요. 뭐 홍보위원 분과별로 지금 구성이 돼서 이쪽에서도 지금 이 신당을 창당할 준비를 또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이 어쩌면 쪼개져서 지금 두 개 교섭단체 잘 되면 그런 식으로 또 이 신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재안은 안 냈어요? 그러니까 중도파에서 네. 예, 그러니까 중도적인 입장을 좀 그 중립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시죠. 네.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이렇게 분열된 이 기반 위에서 통합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 지금 많은 그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통합을 하되 안철수 대표는 이선을 호퇴를 하고 호남 중진 의원 중에 공동대표를 옹립을 하자 이런 의견을 지금 그 중재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뭐 박주선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맡아서도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박주선 그 지금 국회 부의장이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호남에서도 인정받고 또 해보셨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다. 지금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긴 합니다. 주승영 의원을 포함한 이 중립지대 의원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중재안도 좋고 다 좋은데 과거의 경험상 당이 이제 합당을 하건 어떤 형태건 공동대표 체제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든 분란이 나고 아마 지방선거 이제 100번 양보해서 통합을 해서 당이 만들어지고 지방선거 치르고 다음 총선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내분이 나서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공동대표 그럼 처음에 체제에서 잘 나왔던 된 적이 별로 손학규 없어요. 전 대표를 대표로 앉힌 그런 안은 없나요? 아니 근데 그런 안이 실제로 나왔었던가요? 저는 잘 아, 그래요? 모르겠고요. 아. 제가 아는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 이렇게 축소지향적인 통합을 하실 그런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네, 그러니까 통합을 하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당을 분열시킨 위에 이쪽 편에 서서 뭔가 외연을 확대하는데 그건 외연 확대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요. 내 식구도 챙기지 못하면서 그거를 통합이라고 그 이름 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말이죠. 얼마 전에 포럼을 했잖아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왜 웃으세요, 근데? 아니요, 그냥. 잘 안 될 거라고 보신 건가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햇볕 정책하고 이 복지 문제가 또 양쪽의 이견으로 갈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짧은 시기에 정치 얼마 그 짧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번째 이렇게 당을 이합 접산을 이렇게 하는데 기업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M&A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만은 잘 되길 바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기업이 아니고 정치이고 또 네. 정당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기본 요건이 다 하시는 겁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가 어쨌든 이념과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정당 이데올로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유승민 대표와 당장 좀 안철수 대표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당과 바른당의 기본 가치 남북 문제 지금 아까 우리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햇볕 정책과 바른당의 북한 정책, 대북 정책은 뭐 극과 극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승민 대표, 박지원 대표 전 대표 같은 분들이 함께하면은 네. 같이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그 남북 문제에 대한 이 기본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DJ 있습니다만 햇볕 정책 그렇습니다. 문제. 햇볕 정책 문제 관련돼서 도저히 함께 그걸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많은 것들이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됐고 논란됐습니다만은 또 그 통합 실무 협상 회의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복지 문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정책이겠습니까? 결국 그 국민당은 이 보편적 복지인데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네. 통합신당 이름은 국민당으로 세 국민당으로 국민의당입니다. 그 바른정당은 이 선별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아까 오세훈 의원 잠깐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시장까지 사태를 어마어마한 이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가장 대표적인 큰 정책 두 가지 남북 문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척점에 있는 이 두 그룹이 지금 하나로 합쳐서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척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은 우리는 같이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저는 어쨌든 아이덴티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을 주도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보면 조금 그런 색깔이 묻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봤지만 이태규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태규 의원도 지역구를 갖는다면 수도권, 과거에 이제 일산 쪽에 한번 출마하려고 싶었기 때문에 수도권 쪽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묽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DJ와 JP라는 정말 완전히 컬러가 다르고 복지나 이 이념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손을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 선거나 총선 앞두고 손잡을 때는 이게 가능하겠으나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합치는 거는 저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통합을 하더라도 축소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국민의당만 이야기하지만 바른정당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남경필, 김세연, 이학재 이런 중진 의원들이나 이제 광역단체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원희룡 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 중인 것 같고 남경필 지사는 본인 마음은 한국당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듯이 보도는 되고 있고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안 받겠다. 그거는 모릅니다. 홍준표 대표가 대표지만 또 남경필 의원도 있지만 김세현 의원도 비슷합니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김세현은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김세현 의원이 부산에 가면요.
생각보다 그렇죠.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부산시장 후보 김세현하고 자유한국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된다면 김세현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른정당의 중진이나 광역단체장들이 대폭 빠져나와서 가게 되면 네. 두 당이 통합해도 생각만큼 파워는 덜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근데 이제 생각입니다. 뭐 하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합을 두고 국민의당 내분만 이제 보도가 크게 되는데 사실은 바른정당도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부에서의 이견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국민의당이 이제 보도가 워낙 통합하고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신당을 또 만들겠다라고 이제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바른정당에서 방금 말씀하신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힌다고 얘기하고 네. 있고요. 현역 중에서도 두세 명은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런 점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두 당의 정체성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이 과연 예정된 수순대로 이렇게 무리 없이 모두가 환영하는 가운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가보는께서 한 자꾸 말씀만 제 얼굴에 막 찔르셔.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이 그 논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국민당을 그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당을 지지해서 40석의 의석을 보내준 국민당의 지지자들. 사실상 대부분의 호남 사람들이, 호남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네. 결국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비례대표도 상상 그 당에서도 국민의당에서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의석을 받았거든요. 세석을 나왔나? 아까 뭐 이 그 햇볕 정책 얘기했고 복지 문제, 보편적 복지, 그 선별적 복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당이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 다음에 이런 기대감들을 심어서 그래도 그 씨앗 그렇게 해서 이 그 더불어민주당과 뭔가를 서로 네. 이렇게 그 보조를 맞춰서 견인해 가면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또 이 부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네. 또 더불어서 이 차별받고 있는 소외받았던 호남이 좀 더 그래서 최소한 이 그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정치 정당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지를 보냈는데 이게 지금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요. 이게 마치 지금 야밤에 꼭이 소독질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세 분도 왜냐하면 아까 부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이념과 가치 예. 문제를 보고 지금 그의 논의가 배제돼서 그래요. 그렇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는 그런 이 서운함 그다음에 상실감이 근데 클 이제 거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쳤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오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론조사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에요. 또 이제 여론조사가 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가장 나온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요. 예, 1월 4일 날 발표한 거예요. 갤럽에 보면 신당 시너지 효과가 뭐 한 17% 정도로 지난주. 네, 지난주죠. 지난주 그랬어요. 자유한국당이 한 9%. MBC 높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4% 정도 빠지고. 근데 1월 4일 날 한 그렇거든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 1월 4일 거는 상당히 좀 저기 빠졌어요. 보면은 이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국민들도 기대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뭐 이게 연휴를 지난 다음에 또 다운됐어. 빠졌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네. 이 가치 문제들, 정책 문제, 햇볕 정책 문제라든지 네. 복지 문제의 논란을 보면서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 국민들도 이제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여론이라는 생각이 건 들더라고요. 항상 변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요즘 박지원 의원이 하여튼 매스컴을 많이 타시잖아요. 하여튼 뭐 거의 매일 나오시는 것 같은데 라디오나 이런 쪽에. 20석을 확보 가능하다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는데 개혁 신당 하면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27석까지도 얘기를 27 하시던데요. 명? 네. 탈당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기도 하고 네. 또 아니다 그만 뭐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이 신당 창당 뭐 준비하는 쪽에서 이제 조직이 꾸려지고 있는데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이용호 정책위 의장도 뜻은 함께하고 있지만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전격 합류는 못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있고 뭐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한 18명 정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그런 정체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가을 연말을 거쳐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이전 투구하는 모습처럼 비춰지잖아요. 국민들의 눈에는. 맞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이게 점점 다운되고 있는 게 다운된다. 아닌가. 저는 그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생각도 있죠. 네. 해보고요. 그리고 또 그 아시는 것처럼 뭐 창당 자금을 내가 다 냈다, 아니다, 돈 문제서부터 그리고 또 네. 이 K보팅으로 또 전당대회를 치러서 전자투표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무수한 논란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양쪽의 싸움이 굉장히 식상해 보이고 과연 새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어떤 그런 자괴감을 국민에게 안겨주는 모습. 박지원 의원의 그런 방해 것들에서 전략이 비롯되는 많이 것 통한 같아요. 것 같네요. 그럼. 글쎄 그건 방해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아, 그래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아니에요? 양쪽은 전부 다 정확한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 명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양쪽의 주장은 뭐 각자 주장을 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논리와 이 그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방해 작전은 아닌 것 같고요. 선관위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중앙선관위에서 아니에요?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를 그냥 열었을 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으니까 살짝 편법을 하려고 했다가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K보팅 지난번에 재신이 물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K보팅으로 전자투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선관위 유권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법 그리고 국민의당 당원에도 이런 그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전자투표가 가능하지 지난번 K보팅처럼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로 개인 그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제대로 지금 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 열려도 과연 이상돈 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 이거를 제대로 통과를 시켜줄 것이냐 이게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고 지난번에 재신임 문제는 K보팅 하는 걸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통합파의 그 입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이 반대쪽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선관위가 원칙대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양쪽이 지금 일희일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팽팽합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뭐 작전 뭐 이렇게 박지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셔갖고 그 당에 제가 좀 얘기 좀 당의 했어요. 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주류 진영에서 주도하고 이 통합을 주도하고 있어서 뭐 마치 여기서 이게 억하심정으로 저지 운동을 저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사실이잖아요. 아니죠. 이쪽에서는 당을 국민당 이 유권자들의 최소한 그 뜻을 받아서 지킨다, 국민의당을. 이 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고 이 국민당으로 그대로 가자는 것이지. 그 저기는 이 국민당이 저 바른당과 합당을 하자는 요구가 서로 지금 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을 합당을 할 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통일민주당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절대 다수 뭐 90% 이상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냥 밀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지. 네. 지금은 거의 지역구는 압도적으로 오히려 반대쪽이 더 많고 국민당 쪽으로 가자는 쪽이 많고 비례대표까지 해서도 지금 의원수로 보면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 지금 안철수 대표 당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이쪽 제가 그러면 박지원 대표나 이쪽에서는 서운하지 않을까요? 너무 한쪽 물어볼 거 하나 있는데 좀 한쪽을 이따가. 이제 하니까 제가 이제 균형성 때문에 자, 안철수 유승민 통합파 쪽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일단 저는 국민의당의 이 40석이라는 것이 호남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지난 총선 때 자 놀랍게도 국민의당이 들어보세요. 예. 국민의당이 받은 비례대표 수가 민주당보다 많았습니다. 2등 정당입니다.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골고루 표를 받아서 정당 지지율로 봤을 예, 때는. 비례대표가 굉장히 많이 당선됐고요. 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조금 비판도 받고 있지만 비례대표 출당 안 시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몰리는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통합파든 반대파든 간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의 구조로 볼 때 네. 비례대표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으면 저는 개혁신당이 물론 뭐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의 뜻이 나간다 그러면 뭐 20석 이상 나오겠으나
정치는 현실입니다. 20석 이상 만드는 거 개혁신당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 나오신 민주당에서 아니 받을 건가요? 저는 몇 석이라고 지금 몇 석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 언론적인 아주 언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이 보는 이 관점을 서로 그러니까요.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요. 누가 뭐 이게 네. 억가심종으로 이거를 발목 잡기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정치는 현실이니까 그렇죠. 지켜봐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DJ도 막 당만 한 4번인가 만들었어요, 나와서. 그래도 나중에 또 국민 집어 그러니까 그때도 아까도 그러니까. YS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도 알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거의 그 소속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그 아니, 대다수 글쎄, 의원들이 예. 다 거의 참여해서 그렇게 자기가 만든 당 깨고 그렇죠. 다 새주국민이 근데 만들었죠. 재미는 있는 게 알겠어요. 박지원, 예. 정동영, 천정배 솔직히 정책 고단수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파워가 있고 또 안철수와 유승민은 나이를 볼 때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알겠습니다. 참 재밌다. 네. 누가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치 현실이니까 또 권력 투쟁이 또 심하게 아주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권력 투쟁의 안에 우리 김정은께서 또 딱 있는 것 같아요. 자, 덕후 마무리하기 전에요. 세 분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가본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죠. 참 우스운 일이죠. 초등학생이 예. 저거요? 그린 통일나무 그림. 우리은행 가서 이 스트라이크를 벌였다면서 현재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함께 가서 네. 인공기를 달력으로 만들었다고. 통일 대박론 우리가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가장 그러고 난 다음에 통일부에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학생들 그 뭐 글짓기, 그림 그리기 온통 받아놓은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빨갱이 세상으로 몰아붙이는 자유한국당의 이 그 인식은 도대체 어떤 인식인지 어떤 생각인지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님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분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 처음으로 이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 문제, 한일 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위로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면서 함께 오찬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입원하신 김복동 할머니도 찾아가서 병문안도 하셨다는데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1991년에 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신 이래로 아마 처음으로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위로하고 청와대 초청을 처음 했으니까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법을 만들 것인가. 이 일본의 관방장관은 1mm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간의 공식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만큼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를 또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 파기, 무효화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게 또 국가 간의 공식적인 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포함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이 외교 전략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제대로 좀 실력을 한번 이 신년에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진성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요. 저게 압구정동에서도 가장 아파트값이 비싸다는 아파트 중 하나인 현대아파트입니다. 근데 현대아파트에 저 아파트에 경비원 90여 명이 전원해고 다녔습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우리가 이 경비원들을 고용할 수 없으니 일단 해고하고 그다음에 다른 용역업체로부터 새로 이제 고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강북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뭐 10명이면 뭐 2명을 줄인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떤 분들은 최저임금 용량한 게 아니라 해고되는 게 더 무섭다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게 경비직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경제부처 관련 차관들이 오늘 TF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책 수기하고 있는데 저는 최저임금제를 하는 그 진정성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6%가 넘게 갑자기 올리는 것도 사실은 고용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분야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 식당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요. 예. 강남에 있는 식당은 일단 뭐 최저임금 10,000원 줘도 운영이 되지만 지방 가면 도저히 7,500원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섬세한 정책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진정성은 알겠으나 네. 좀 경제부처의 관리들이 좀 모여서 의외의 피해자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저게 뭐 특정한 아파트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문제, 또 위안부 할머니 문제,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통일나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 문제. 세 분께서 공방 문제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공박. 예, 공방이라고 행태.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사진 한 컷에 들어봤습니다. 2018년 새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역점 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았습니다. 2위는요 일자리 확충, 그리고 3위는 양극화 해소와 북핵 해결이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들은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와 또 시우 없는 추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첫걸음은 바로 적폐청산이 아닐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모쪼록 올해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모순들을 모두 걷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또 양극화 해소 등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공박.